안녕하세요. 황필고 신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즘 날씨 너무 좋다고 그랬었는데 바로 엊그제부터 엄청 더워지기 시작을 했죠. 제 방이 사제관 3층인데 지붕 바로 밑이라 이 태양열을 직접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에어컨이 없어요. 너무 뜨거워요. 이 선풍기 틀고 공기 순환을 계속 시키면 밤 돼서 간신히 이 온도가 살짝 떨어지기는 하는데 낮에는 말도 못해요. 아무튼 자, 이제 6월에 이제 바쁜 일들은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강의도 어제 계속 좀 바빠서 평소보다 좀 늦게 올리게 됐는데 또 그만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가톨릭 방송이라고 지금 아침에 강의를 찍고 있는데 목소리도 조금 안 나오고 얼굴도 좀 부어 있을 수가 있어요. 괜찮죠? 네, 계속해서 16세기 또 17세기 즈음의 유럽 정세를 다양한 시각 또 사건 그리고 인물을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6세기 또 17세기 이렇게 계속 보고 있죠. 개신교 운동과 교회 개혁이라는 이 교회사와 세속사 양쪽 모두에 해당되는 적어도 서구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바꾸어 버린 역사가 있었어요. 종교 개혁 혹은 분열이라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죠. 그로 인해서 국가 간의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과 사회의 가치도 변하게 됐어요. 예술 작품들만 봐도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 이제 아시죠? 국가의 그 경계선들이 수시로 바뀌고 바다를 지배하는 해상 패권조차 왔다 갔다 하고 이제는 하나의 새로운 국가가 탄생을 하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 변화가 이렇게 모든 분야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네덜란드, 즉 저지대가 왜 저지대이고 어떤 계기로 유럽에서 굉장한 부를 누리는 국가가 되었고 또 제국 통치에서 벗어나서는 하나의 연합국가로서 독립을 꾀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살펴봤습니다. 네덜란드 17주, 그러니까 17제후국으로 구성된 이 저지대 국가는 뭐 딱히 독립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어요. 굳이 왜? 그렇죠. 큰 문제 없이 잘 살 수가 있으면 현상 유지가 기본이에요. 뭘 바꾸고 그럴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합스부르크 제국의 이제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횡포가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빚 갚고 전쟁 치른다고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부과를 해요. 까를 5세도 그랬지만 필리페 2세 때 가서는 더 심해집니다. 게다가 개신교 금지령까지 내리면서 종교적인 자유조차 억압을 해요. 결국 일부 급진주의 칼뱅파가 들고 일어서서 플랑드르 지역 그 성전과 수도원을 습격하게 이릅니다. 일명 성상 파괴 운동이라고 해서 교회 예술품들을 부수고 약탈하는 사건이 줄지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펠리페는 이제 알바공을 보내서 시위대를 진압하게 되죠. 1,000명이 넘게 그 피해 재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폭동이 사그러들고 네덜란드가 다시 제국에 충성을 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죠. 과도한 세금 또 종교적인 박해에 대한 그 불만이 오히려 크게 다르게 되고 알바공의 그러한 공포 정치는 마침내 네덜란드로 하여금 본격적인 반란군 형성을 부추기게 만듭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이어가면 되겠죠. 자,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어요. 빌렘이라고 합니다.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윌리엄이죠. 윌리엄 더 사일렌트, 침묵자 윌리엄이라고 불러요. 섣불리 말을 뱉지 않고 아주 극도로 신중한 성품을 지녔다라고 해서 침묵자 빌렘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는 오라니에의 공작, 빌렘이라고 해야 맞아요. 오라니에는 불어로 말하면 오랑지이고 영어로 하면 오렌지가 됩니다. 오렌지. 오렌지의 윌리엄이 되는 것이죠. 과일 그 오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 앞에 무슨 과일 이름을 갖다 붙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때문일까요? 오렌지라는 과일의 원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흔히 먹게 되는 오렌지가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에서 온 걸 많이 이제 먹다 보니까 미국이나 뭐 아메리카 어디가 원산지일 것 같지만 사실 오렌지는 중국에서 온 거예요. 중국이나 뭐 동남아 그쪽이라고 해요. 산스크리트어로 나랑가 뭐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에서는 오렌지를 나란하, 아란샤, 라란자 뭐 그렇게 부르죠. 중세 때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 오렌지가 들어오고 따뜻한 지역, 특히
프랑스 남부에서 많이 재배가 되는데 그곳을 아예 오랑쥐라고 부르게 돼요. 프랑스는 가톨릭이죠. 아무튼 빌렘이 여기 오랑쥐 출생은 아니고 유럽 북부의 나쏘라는 곳 가문의 후계자였는데 사촌이 이 오랑쥐의 공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없이 사망을 하면서 당시 빌렘이 11살이었는데 빌렘 아버지가 루터파 지지자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빌렘이 자라나면서 가톨릭 교육을 받게 해라 라는 조건을 두면서 빌렘을 상속자로 지명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나쏘의 빌렘이 오렌지의 빌렘공이 된 거예요. 이 빌렘은 이제 그렇게 저지대에서 가톨릭 교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당시 네덜란드 17주 총독이 헝가리의 메리라는 까를로 5세의 누이였는데 그 황실 영향권 교육 체계 안에서 언어 수업 또 군사 교육 등을 받게 돼요. 22살 나이에 벌써 황제군 장교로 임명이 될 정도로 재능도 있었고 이쁨도 많이 받았어요. 곧바로 프랑스를 상대로 한 전투 지휘도 맡게 됩니다. 이 빌렘은 까를롯의 퇴위식 때도 바로 옆에서 보좌를 했을 정도로 황실의 그 지극한 총애를 받았어요. 그리고 펠리페 2세 때에 들어서서는 저지대에서 정치 권력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펠리페 2세에 대한 그 네덜란드의 귀족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딴 데서 신나게 전쟁 치르고 그 비용 대느라 저지대에 세금을 엄청 물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신교를 박해하기까지에 이릅니다. 여기에 이제 빌렘도 슬슬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죠. 이 빌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루터교였다가 가톨릭이 됐지만 뭐 종교적으로는 개방적인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뭐 다시 루터교로 돌아갔다가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칼뱅파에 합류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종교적 박해에 대해서는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국 정치에 뭐 최대한 협조는 하지만 영주들의 그 고유한 자치적 권한 또 권력을 너무 억압하는 것에 불만이 큰 거예요. 무역이 발달된 이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564년 네덜란드 그 연합회의에서 빌렘이 뭐 꽤 이미 영향력이 있을 때인데 공식적으로 펠리페 2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이듬해에 연합을 통해서 그 박해 중단 요청 청원서를 제출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서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대개 80년 전쟁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알바공이 투입돼서 반란을 진압하고 공포 정치를 시작하죠. 피해 재판소가 열리고 주동자들을 다 재판대에 올립니다. 빌렘은 그때 이제 고향인 나소로 피신을 해서 재판에 소환은 됐지만 출두를 안 해요. 나타났으면 아마 죽임을 당했겠죠. 다음 해에 그 주요 인물들 중에서 에그몬트 백작하고 호르 백작이 처형이 됩니다. 뭐 귀족이고 뭐 없다 이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지대의 폭동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빌렘은 이제 민심의 그런 힘을 얻어서 그 잔인한 알바 총독에 맞서 싸우기 위한 군대를 모으도록 합니다. 여러 전술을 펼쳐가면서 대항을 해요. 즉 반란군 지도자가 된 셈이죠. 독립운동가라고 하기엔 정체성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의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반란군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반란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애초에 그 가담 세력 전부가 온전하게 뜻을 모으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가 아마 큰 요소로 작용을 했을 텐데 그냥 그 스페인 속주로 남아있자라는 그 한쪽이 있는 거죠. 가톨릭 신자들. 그리고 반대로 개신교 쪽에서는 가톨릭 국가인 이 스페인에서부터 아예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아무튼 그러는 와중에 1571년 레판토 해전이 일어납니다. 뭐죠? 오스만 투르크가 베네치아령인 지중해의 키프로스 섬을 침공을 했는데 이것이 지중해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 해안 지역들, 시칠리아, 나폴리, 당시 합스부르크 소유였는데 이런 곳들까지 위협이 된다라고 해서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파병을 보낸 거예요. 그 전투만으로 이제 보면 스페인 무적 함대의 승리이고 오스만을 막아낸 희대의 사건이지만 결국 베네치아는 얻은 게 없고 키프로스는 여전히 오스만이 가지고 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오스만이 이탈리아 남부에 약탈을 놉니다. 1574년 아프리카 그 튀니지가 함락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스페인은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전쟁은 돈이 많이 들죠. 파병 공짜로 합니까? 용병 다 그 돈 써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병단에 대금을 지급을 못하는 것이죠. 이 용병들이 이제 열이 받아서 1576년 저지대의 앤트워프라는 곳에 가서 약탈을 해요. 플랑드르의 아주 그 주요 도시들 중에 하나인데 여길 아주 풍비박살을 냅니다. 돈 안 주니까 알아서 챙겨가겠다는 것이죠. 이제 네덜란드의 그 스페인을 향한 악감정은 정말 극에 달하게 됩니다. 겨지대 그 17주가 다 모여서 헨트 조약 혹은 겐트 조약을 체결을 해요. 1576년이 스페인을 향한 그 반란에 대해서 서로가 다소 이견이 있는 건 맞지만 함께 이 스페인에 대항해서 뭔가를 하긴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만큼은 동의를 하는 것이죠. 당장 그 저지대에 주둔하고 있는 스페인 군대들 물리고 종교적으로도 간섭을 중단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내분이 해결이 되질 않아요. 이 헨트 조약을 또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분열이 생겨납니다. 저지대 동맹 그 안에서도 그 17이나 되는 공작도 백작들이 일치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위치적으로 그 저지대 남부는 스페인하고 화해를 원하는 거예요. 원만한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고 종교를 또 가톨릭으로 유지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부에서는 가톨릭이 싫은 거예요.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이때 또 오렌지의 빌렘이 또 양쪽을 잘 다독여 가지고 1577년 브뤼셀 연합을 공표를 해요. 어떻게든 뜻을 좀 모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 펠리페 2세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군대를 철수를 시키기로 해요. 하지만 여전히 개신교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스페인에서 새로 온 총독이 남부 가톨릭 귀족한테는 원래 권한을 돌려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남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반란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지죠. 근데 계속해서 개신교를 고집하는 이 북부의 7개 주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동맹을 맺습니다. 남부 그 주들은 또 따로 모여가지고 아라스라는 동맹을 맺고 북부는 북부끼리 위트레흐트 동맹을 맺어요. 아라스 동맹은 가톨릭이고 위트레흐트 동맹은 개신교 칼뱅파를 고수를 합니다. 이제 이 7개 주 연합 북부의 위트레흐트 동맹이 영어로는 Act of Abjuration이라는 공표문을 작성을 하는데 Abjuration이라고 하면 이제 포기 또 거부를 의미해요. 스페인 왕에 대한 그 충성을 거부한다라고 사실상 독립선언문을 낸 겁니다. 1581년이에요. 네덜란드가 스스로 자유국가로서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빌렘을 총독으로 추대를 합니다. 이제 필리페 2세 눈에는 이 빌렘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다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이 빌렘 목에다가 엄청난 현상금을 걸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독립을 선포했다고 해서 온전하게 그 자립하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국 체제에서 벗어난다는 생각 자체를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독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흔히 생각하는 독립의 개념은 아닌 겁니다. 역사 아래 항상 그 제국 치하에서 살아왔고 거기에 익숙하고 막상 자립을 할 정도로 국력이 뭐 엄청 튼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전히 강대국의 통치를 필요로 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왕실에 앙주의 프랑스와를 모셔와요. 프랑스 왕자들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가 왕인 앙리 2세라고 하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시죠? 어머니가 카트린 드 메디치. 이제 어렴풋이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때가 어느 때이죠? 위그노 전쟁이 한창인 때예요. 1572년 성 바르톨레메오 축일 그 대학살이 있고 10년도 채 안 된 거예요. 이 카트린의 아들들이 줄지어서 이제 왕위를 잇게 됩니다. 프랑스아 2세, 샤를 9세, 앙리 3세까지. 하지만 결국 그 딸 마고, 퀸 마고의 배우자, 그러니까 사위 나바르의 앙리 4세가 왕이 되면서 1598년 프랑스 종교 전쟁은 일단락 마무리를 하게 되죠. 이 아무튼 카트린의 막내 아들이 또 있었는데 바로 이 앙주의 프랑스와예요. 앙주와 알랑송의 프랑스와, 그냥 알랑송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근데
이 앙리 3세가 왕으로 있는데 자식이 없어서 이제 혹시 죽게 되면 앙주의 이 프랑스와가 왕위 계승 1순위였던 그 시기예요. 그리고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랑 혼담이 또 왔다 갔다 할 때이기도 합니다. 나름 그러니까 유망주였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앙주의 프랑스와를 빌렘이 초대를 해서 이제 막 독립을 선포한 이 네덜란드를 다스려 주십사 하는 거예요. 자유의 수호자라는 그런 칭호를 붙여줍니다. 당시로서는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그게 최선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알랑송이 여기에 오케이를 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인들이 이 가톨릭 프랑스인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프랑스화가 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왕은 왕인데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딱히 없는 것이죠. 오라고 해서 왔더니 백성들은 온전히 지지를 하고 있질 않으니까 열도 좀 받고 이제 이걸 어떻게 무력을 써서라도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 엔트워프를 치러 가요. 근데 또 여기서 되려 역습을 당합니다. 간신히 목숨만 살아가지고 도망을 가요. 엄청 짜증이 나죠. 근데 또 여기에 엘리자베스와의 그 혼사가 무마가 돼요. 그러는 와중에 병까지 걸립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몸도 너무 아파요. 불쌍해가지고 엄마 카트린이 이 앙주의 프랑스화를 파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29에 죽어요. 뭐 그렇게 이 앙주와 아르랑송의 프랑스화는 네덜란드 군주로 잠깐 있다가 간 거예요. 이걸 계기로 네덜란드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우리끼리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583년 공화제를 채택을 합니다. 이제 네덜란드 공화국이 된 거예요. 이제 스페인에서는 네덜란드가 독립선언을 했다는 게 괘씸하죠. 군대를 보냅니다. 도시 하나하나 정복을 하고 엔트워프를 포위하기까지 가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빌렘이 1584년 암살을 당합니다. 가톨릭 신자, 광신도였는데 발타자르 제라드라는 사람이 펠리프가 걸었던 그 현상금을 노리고 몇 년을 빌렘한테 접근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렇게 기회를 보다가 근거리에서 총으로 저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체포가 되는데 아주 무자비한 고문을 받고 잔혹한 방식으로 처형을 당했다고 해요. 이 오라니에의 빌렘은 정치인 중에서 권총으로 암살당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슬슬 근대 느낌이 오죠. 그리고 오늘 아예 언급은 안 했지만 빌렘은 총 4번의 결혼을 해요. 그만큼 자식도 많았겠죠. 그 자녀들이 또 결혼을 통해서 맺은 그 관계들, 또 이쪽 저쪽 왕가로도 이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일단 넘어갑니다. 이 빌렘은 스스로 왕이 되진 않았지만 네덜란드 군주제의 근본을 만든 인물이에요. 국부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국기를 보면 지금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이지만 원래는 빨간색이 아니고 오렌지색이었다고 해요. 또 네덜란드 축구팀을 오렌지 군단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저는 축구는 잘 몰라서 모르지만 또 신대륙 미국에도 오렌지 카운티라고 불리우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네덜란드 그 독립에서의 어떤 개척 정신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다 오라니에의 빌렘한테서 가져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등등 해서 오렌지나 오렌지색을 상징으로 어디서 쓴다고 하면 이 빌렘의 어떤 그 정신을 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빌렘 사후에는 뭐 3년이 지나서이지만 결국 아들 마우리츠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스페인군에 그 포위됐던 엔트워프는 점령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 네덜란드는 다시 또 강력한 통치자를 찾기로 합니다. 잉글랜드에도 연락해보고 프랑스에도 요청을 넣어보는데 둘 다 거절을 해요. 좀 의아하죠? 저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세금 낼게요. 하는데 왜 거절을 할까요? 프랑스는 물론 이제 위그노 전쟁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독립 네덜란드는 개신교를 고수하는데 거길 가져봤자 전쟁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리고 잉글랜드는 뭐 개신교이긴 한데 네덜란드랑 뭘 해보려고 하는 순간 스페인을 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몰래 도와줄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사이에 프랑스 내에서 그 가톨릭 동맹이 스페인하고 손을 잡는 걸 잉글랜드가 보게 됩니다. 프랑스 가톨릭이 스페인이랑 힘을 합쳐서 그 위고노 그 개신교 세력에 맞서겠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잉글랜드는 큰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 까딱하면 프랑스가 합스부르크 스페인의 차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가톨릭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잉글랜드도 여기에 맞서서 힘을 키워야죠. 공식적으로 네덜란드를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럼 또 그 소식을 들은 스페인은 열이 받죠. 잉글랜드 얘네들 이제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얘네들 성공회니까 마음에 안 들어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싹 쓸어버리자라고 하면서 무적 함대를 출동시킵니다. 1588년이에요. 스페인에서 대규모 함대를 보내고 네덜란드에 있던 그 주둔 부대랑 합류를 해서 그렇게 잉글랜드를 아작내면 되겠다라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잉글랜드 해협을 지나가다가 스페인의 그 본부대가 잉글랜드 함대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네덜란드 그 주둔군이랑 집결도 결국 못하게 돼요. 이때 화공선 공격을 당합니다. 잉글랜드에서 불타는 배를 스페인 함대 쪽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불 붙으면 안 되니까 뿔뿔이 흩어졌겠죠. 결국 북해로 후퇴를 하는데 거기서 마침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배가 뒤집히고 뭐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렇게 전투가 끝이 납니다. 사실 실제 전투에서 잃은 배는 고작 3척이었는데 이 폭풍 때문에 수십 척이 전투 외적으로 손상을 입고 침묵을 해요. 총 2만 명 가까이 사망을 합니다. 막상 제대로 붙어서 싸운 전투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스페인 무적 함대는 불명예스럽게 침몰을 했고 잉글랜드 해군은 그 유명한 무적 함대를 무찌른 승리를 자랑하게 돼요. 이후에 잉글랜드가 떠오르는 해양 강국이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점을 중세의 끝으로 보기도 해요. 이 1588년 무적 함대 침몰 이후로 10년간 이 빌렘의 아들 마우리츠가 이끄는 네덜란드 공화국은 군사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상업 강국으로 아주 부상하게 돼요. 이 마우리츠라는 인물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나소의 마우리츠 오라니에의 공작 지휘도 아버지 빌렘한테 물려받게 됩니다. 역시 그 빌렘에 이어서 네덜란드 공화국 총독으로서 북부랑 동부에서만큼은 스페인 군을 몰아냈다라는 업적을 인정을 해요. 네덜란드 육군을 당시 유럽에서 가장 근대적인 군대로 육성했다고 합니다. 군인으로서의 그 자질이 상당히 있던 거예요. 영토를 확장해서 네덜란드 국경, 지금 네덜란드 국경의 상당 부분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부 쪽으로는 뭐 이후로도 누구도 어떻게 못했다는 얘기죠. 폴랑드르랑 그 아래쪽은 이때부터 이미 네덜란드가 아닌 거예요. 아무튼 이 마우리츠의 말년은 별로 좋지가 않았고 아버지 빌렘이랑 비교하면 한창 못 미치지만 그래도 초기의 어떤 그 업적만큼은 인정을 해준다는 거. 근데 그렇게 네덜란드는 이후로 또 그 스페인이랑 간간히 뭐 티격태격도 하고 좀 지치면 휴전도 했다가 막 그러는데 1600년대에 들어서면 네덜란드는 전성기에 이르게 됩니다. 1602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요. 더치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 말 그대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회사라고 하니까 무슨 하나의 기업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컴퍼니는 조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회사는 같이 일한다는 뜻이에요. 혼자 일하면 그건 그냥 가게죠. 아무튼 역사상 최초의 다국적 기업이자 최초의 주식회사예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여러분들 중에 주식 투자 많이들 하시죠? 주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향신료부터 해서 뭐 직물 등등 동방의 값비싼 물품들을 수입을 해서 여러 국가들과 무역을 하는데 이걸 여러 사람의 투자를 받아서 배도 보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투자를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 배가 침몰되거나 혹은 뭐 해적들한테 약탈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도 물론 있지만 무사히 돌아와서 교역이 잘 성사가 되면 투자한 그만큼의 이득을 나눠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투자의 기본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런 예상 밖의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산 투자를 하면 돼요. 한쪽에만 속된 말로 몰빵하지 말고. 이게 당시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 방식이죠.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면서 네덜란드 해군도 창설이 돼요. 자치 군대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국력이 있어야만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를 계기로 네덜란드는 경제 황금기를 지내게 되고 세계 무역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암스테르담이란 곳이 그 심장 역할을 하게 돼요. 1609년에 신대륙 아메리카 동북부에 새로운 무역항 도시를 하나 건설을 합니다. 신대륙 진출이죠. 뉴 암스테르담, 새로운 암스테르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뭡니까? 바로 뉴욕이에요. 뉴욕의 전신이에요. 맨하탄 가보시면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죠. 이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현대 증권거래소가 하필 뉴욕에 있는 것도 이렇게 보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는 와중에 스페인하고는 종교적 분쟁이나 또 무역권 때문에 어떤 문제가 또 생기면 또 싸우기도 하고, 거기에 또 남부랑 북부 관련 이슈도 종종 생기기도 하고, 뭐 계속 그런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이어오다가 마침내 1648년 스페인과 네덜란드 사이에 윈스터 조약이란 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사실 이건 30년 전쟁이라는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전쟁 얘기를 좀 하고 거기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또 그 일부로서 설명을 해야 돼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 윈스터 조약의 그 주 내용은 그 기나긴 80년 전쟁을 종결짓고 스페인이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당시로서의 영토 경계를 확실히 딱 정해가지고 이제 북부는 네덜란드로 갈 길 가고 남부는 계속해서 스페인령으로 남는다. 그래서 여기 남부가 이렇게 지금의 벨기에 또 룩셈부르크의 전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도 네덜란드 하면 저지대 북부만을 말하는 건데, 뭔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든지 다 허용이 되는 곳. 지금도 그래요. 대다수 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들, 네덜란드에서는 다 됩니다. 대마초나 음란물 제작 매매, 성매매, 낙태도 허용되고 성소수자 관련 법도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안락사, 또 조력 자살도 합법이에요. 가톨릭 윤리에서는 전부 다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죠. 아무튼 그렇고, 이제 벨기에 쪽은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벨기에 하면 제일 먼저 맥주가 생각이 나요. 무슨 맥주죠? 트라피스트 수도원 맥주. 수사님들이 만든다는 그 독특한 스타일 맥주가 있단 말이에요. 맥주 얘기하면 또 끝도 없지만 어쨌든 그건 무슨 뜻입니까? 가톨릭 영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랑 벨기에 이렇게 붙어있고 또 한때는 마치 한 나라 같았겠지만 이렇게 보면 너무나 달라요. 아무튼 그래서 이 민스터 조약을 통해서 무역 관련해서도 네덜란드는 자유롭게 스페인의 어떠한 간섭도 없이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으로도 네덜란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칼뱅주의를 믿든 뭘 믿든 스페인이 이제 뭐라고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유럽 내에서의 국가의 주권, 국경의 정립, 또 패권의 균형이 다시 형성이 되는 공식적인 시점이 바로 이 1648년 민스터 조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네덜란드의 독립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합스부르크에서 네덜란드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또 개신교 사상을 금지를 시켰죠. 제국 체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뭐 큰 불만 없이 수세기를 살아온 저지대 귀족들이었는데, 특히 오렌지의 빌렘 공은 그렇게 황실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인데도 결국 스페인의 그늘에서 독립을 꾀하고 무려 80년의 전쟁을 통해서 북부 7개의 주는 네덜란드 공화국으로 상당한 군사력과 무역 경제력을 보유한 나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까를 5세나 펠리페 2세를 네덜란드 입장에서 보면 무슨 악당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신대륙에서 오는 그 많은 재화가 결국 다 전쟁에 쓰이고 저지대에까지 그런 엄청난 부담을 준 것인데, 그 전쟁을 까를 5세든 펠리페 2세든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종교적인 박해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유럽 강대국들 간의 그 첨예한 관계, 거기에는 교회도 포함이 되죠. 또 오스만 투르크의 침략으로부터 늘 이제 불안했고, 근데 그런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합스부르크 왕가에서는 근친혼을 많이 했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터키형도 생기고 유전병이랑 정신질환에 뭐 엉망이었죠. 권력과 재산을 지키려고 그랬다. 가문의 순혈을 유지하려고 그랬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전쟁보다는 쉬운 거예요. 다 그들만의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도 그들만의 입장이 있었듯이 잉글랜드도 프랑스도 합스부르크 제국도 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종교적이든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봐요. 어디가 선하고 어디는 악하다, 뭐 그런 거 딱히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서 그런 이분법적인 잣대는
이해에 제한을 두게 만들 뿐이죠. 그냥 그런 거예요. 전쟁이나 박해 그 무엇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죠. 하지만 우리 인류의 이 거대한 역사를 크게 하나로 봤을 때 또 하나의 성장 과정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고 싶어요. 다소 미숙한 시대였다라고 하면 너무 관대한 평가가 될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400년이 지난 이 현대 21세기에 무력을 쓰고 전쟁을 일으키는 건 분명히 악한 게 맞아요. 적어도 유년기는 지나서 이제 알 만큼 아는데 알면서 그러는 건 문제가 있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국제기구들에서도 전쟁을 말리고 다른 모든 국가들에서 또 교회에서도 제발 전쟁을 멈추어 주세요라고 호소를 하는데도 굳이 총과 칼을 손에서 놓지를 않아요. 15세기, 16세기의 그 전쟁들하고 지금의 전쟁들은 분명히 그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앞으로도 1600년대 역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더 이야기를 해 나갈 텐데 바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 이제 뭔가가 훨씬 나아지고 그런 게 있느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이제 끊임없이 질문하던 시기를 지나서 더 많은 사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더 잦은 체제 변화도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근대입니다. 여기도 또 장난 아니다라는 거 미리 아주 말씀드리고 이어지는 또 한편으로는 근대 준비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앞으로의 강의도 계속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덜란드 독립 과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5분 내로도 요약해서 후딱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역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한 준비이기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예고 드렸듯이 네덜란드 17세기 미술 작품들을 보려고 하는데 그림이라는 게 결국 그 시대를 반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림도 보이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을 이제 말로만 설명하게 되면 오늘도 이제 그랬지만 주요 인물들, 왕이나 귀족들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제 미술이라는 걸 가져와서 같이 보게 되면 이제는 또 차원이 다른 탐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그 서민들의 삶도 미술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네덜란드 미술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